안녕하세요. 세음학교 교장 이혜리입니다. 제가 어제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그게 함께할 동역자를 기다리는 자리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세음학교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세음학교가 올해로 20년 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사로 먼저 온 게 아니라 학부모로 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정도 재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를 좀 여리고 이런 아이가 학교 생활만큼은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음학교 건물도 없고 교육과정도 없고 했을 때 1회로 지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결정을 한 어떤 뭔가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이게 지금 안 되는데 네. 해피니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요.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까지는 생각했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건 학교 생활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갈 텐데 그럼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는 왜 나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했던 게 한국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관적인 일이고 각자가 경쟁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본대요. 그런데 북유럽 행복순위 10위 안에 대부분 북유럽이 드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의 행복을 물어보면 모든 각자가 함께 누려야 할 사회적 정서적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행복한 사회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행복한 상태로 이 학교를 나갔는데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행복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 번 더 내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고 오셨다면 이 학교의 교육이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아이들의 힘을 길러주는 곳인가도 봄과 동시에 세상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이 교육이 도움이 되는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월 20일이 국제 행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하는데 항상 보면 저 10위 안에 든 나라들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랜드, 네덜란드 이게 전부 다 북유럽 쪽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저기 맨 끝에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59위.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지표 색깔들이 뭐냐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여러 조건들이에요. 근데 파란색은 GDP예요. 소득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위니까 이 10위 안에 들은 나라들보다도 GDP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 순위는 이렇게 낮을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영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1인당 국내 총생산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 우리가 높고 이미 건강과 기대 수명도 우리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뭐가 많냐면 사회적 지지. 내가 잘 힘들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지지받아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가 굉장히 낮았고 사회적 관용.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어떤 이 나라가 관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 부패 수준은 공정사회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막아줄 수 있는 사회제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있으세요? 이 남자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큐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 인플루언서가 세계적으로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그리고 한국이 나와요. 좀 속상한 얘기지만 되게 잘 분석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게 된 이유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이 너무나 주목받고 있는데 왜 여기가 우울증과 불안이 심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일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인상이 남았던 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은 6.25 전쟁 이후에 선택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을 위해서 국가가
국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잔혹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잔혹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지금 이 부담과 불안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려요. 그리고 작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죠. 우리나라가 최저 출산율을 가지고 있죠. 이 0.78이라는 그 숫자는 전쟁 시에 가능한 숫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붕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전 세계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집중하고 있는 게 이런 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BBC에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거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2020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건 단기간에 고도 압축 성장으로 나온 결과라는 게 분석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미 1983년도부터 일어날 것들이 예측이 됐으나 간과 그냥 방치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경제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출산율이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당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20년 후. 이들이 나중에 생산 가능 인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건데 생산 가능 인구가 1% 감소하면 GDP가 0.59가 감소한대요. 그런데 2050년까지 이대로 가면 생산 가능 인구가 35.3%가 감소를 한대요. 즉 국가의 정말 그 장기적인 저성장만이 아니라 국가 존재의 위기. 그래서 왜 그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말도 요새 많이 돌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2028년에 독거노인의 숫자가 20, 30대 싱글족을 역전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더 참 안타까웠던 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건 16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일이었고 280조를 들여서 이 일을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지 그냥 출산 휴가를 주고 또 돈을 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국에 제안했던 게 있어요. 이걸 먼저 없애라. 뭘까요? 네, 경쟁을 없애라. 이 경쟁적인 이 삶이 경쟁의 또 다른 말은 불안이래요. 경쟁에서 질까봐 그 불안이 계속 있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자리를 뺏길까봐 불안하고 그리고 진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계속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니까 그 패배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청년들의 패배의식은 그리고 이 경쟁의식은 청년이 되어서 습득한 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순위를 매겨가면서 등급을 매겨가는 이 학교의 경쟁체제가 자연스럽게 이 경쟁에 대한 가치관과 비교에 대한 가치관을 흡수하게 됐다. 그래서 가장 바꿔야 될 것은 한국은 교육제도다라고 OECD에서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친구들이 이 철부지를 양산하는 교육이래요. 나 그 말이 참 이해가 되는데 철이 계절이잖아요. 계절을 부지 알지 못한다. 즉 뛰어놀아야 할 때에 뛰는 걸 뛰어놀지 못하고 공부해야 될 때에 그러니까 더 깊이 사고해야 될 때에 사춘기에 사고하지 못하고 연애해야 될 때에 연애하지 못하고 그 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해야 될 때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면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바꿀 수 있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한 군데에서는 계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독일의 경우가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고 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있고 거기는 라인강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영역이 되게 많은 나라인데 이 나치로 그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에 대한 전범국으로 섰던 나라가 지금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가 같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교육의 대혁명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해요. 나치 정부가 왜 들어섰냐면 사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진화론 가르치는 거 무서워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회적 진화주의가 지금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진화주의가 뭐냐면 약육강생, 그 다음에 자연도태,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건 당연하다.
우리 사회잖아요. 그게 교육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나치 시대에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약육강식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게 교육 전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몇 년도였냐면 1970년대부터라고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의 자유화를 일으켰던 게 청년들의 그 68혁명이었잖아요. 68혁명 세대가 대학에 가서 대학의 민주화를 먼저 시도를 했고요. 70년대에 그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졸업 후에. 가장 많이 간 게 언론과 교육 분야로 갔대요. 저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언론은 현 세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제국주의의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독일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갔고 하나는 교육계는 다음 세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갔다고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치적 민주화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 교육의 민주화, 문화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함께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그 분단 국가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저희는 주로 경제 성장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근데 제가 이걸 작년에는 이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올해에는 우리 11학년 아이들과 함께 독일 비전 트립을,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책으로 몇 권 읽은 것보다 충격이 제가 너무 컸고요. 그 비전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 맞고 근본적으로 이런 민족이 아니었구나를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들, 결단한 모습들, 돌아와서 이 아이들이 독일의 교육체제와 또 이따가 도제배움 학술제에서 이 주제들이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복지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연구하는 친구들이 생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게 맞구나. 그래서 이게 건드려져야 되는데 건드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확신 가운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교육을 보실 때 제가 관점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게 있어서 4가지를 기억하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교육이 더 멀리 또 더 넓게 보는 교육인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교육에 일조하는가, 그리고 미래 적응 역량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 역량을 길러주는가. 두 번째, 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도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인가, 아니면 최종점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세 번째,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정말 맞는가? 그건 교육과정을 살펴보실 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영역이 뭘까요? 나는 그 목적과 방법에 동의하는가?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걸 20년간 느낀 부분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 교육을 신뢰하는 자들이 정말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본 게 저희들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저도 2 아이가 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큰아들은 이제 곧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 학교를 보내는 걸 아내와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 졸업생들이 항상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전도는 자신 없지만 한 가지 확답은 들었다고. 세움학교 보내기로 했다고. 그래서 세움학교 보내서 전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 학교가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움학교 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움학교의 교육 목적이에요. 최종점,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너무 많이 들었을 수 있는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설립 취지가 됐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예전에는 너무 헤비하게 느껴졌는데 오늘날의 현실, 이번 여름 어떠셨나요? 저는 공포스러웠거든요. 이젠 온난화라고 말하기 어렵고 지구가 끓고 있구나. 그리고 100년 만의 비, 1000년 만의 현상, 이 얘기 계속 들으셨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곳에 이대로 둘 건지 아니면 이곳을 수보할 것인지, 그걸 이미 하늘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세움학교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세움학교는 이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자가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며 원래 창조 때 힘이 좋았더라를 향하여 함께 가는 학교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꿈이고,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예배 많이 드리는 학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 학교는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중점 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교육 중점 1. 자주 듣게 되실 텐데 세움학교에 보내시면 코끝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대부분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인 건 쉽게 말하면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것처럼 그냥 곁에 같이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만 찾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며 사는 아이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 성경 속에 아버지가 분명하게 창조 계획부터 다스리는 그 원리부터 구원 계획까지 정말 명료하게 써주셨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가 또 하나 해야 될 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두 가지의 성경을 쓰셨다는데 하나는 성경책의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데, 일반 학교는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무신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이 없음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5, 6학년 정도 갔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고, 또한 기독교를 굉장히 요새는 적대시하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결국 대학생 10명에 1명, 20명에 1명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건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코끝에 느끼는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고 이렇게 또 연구해서 가르치면 될까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삶으로 가르치면 따른다. 저희 세움학교가 정말 애쓰고 있는 건 말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과 계속 연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정말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그 바쁜 가운데 끊임없이 삶으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계신 건, 영성은요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영성 훈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이 훈련을 함께할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세움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점사항 두 번째, 영성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힘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건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안에서만 행복하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얘네들이 행복할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흔히 부모들은 재능을 찾아주려고 해요. 얘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중요해요. 근데 재능이 발견된 거에서 끝나려는 게 아니잖아요. 발현시켜야 되잖아요. 출발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재능 발견점에서 그 다음을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정서적 역량 또는 품성이라고 해요. 품성은 성격과는 달라요. 성격은 평상시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격인 거고요. 품성은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훈련된 집합체가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훈련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우리 올림픽에서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들 요새 TV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재능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 있죠? 그 품성이, 정서적 역량이 뛰어나요. 자기를 컨트롤하고 관계를 맺고. 손흥민 선수 얼마나 멋져요. 그 사람이 실력만으로 멋진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정서적 역량이 있었던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1991년에 미국의 중학교에서 체스 대회가 열린 거예요. 체스는 천재들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위 엘리트 그룹이 있는 그
사립학교가 대부분 휩쓸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할렘 빈민가 출신 중학생 아이들이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기에 코치로 있던 애슐리 코치의 그 전략이었는데 그 체스팀은 체스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은 게 아니라 자제력이 있는 아이들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익혀가면서 상대가 내가 질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 자제력 가운데 조절하면서 이겨낸 걸 보면서 정서적 역량이라는 게 그때부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동 같은 모차르트형이 아니라 대기만성형인 바흐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 훨씬 많다라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AI가 대신할 수 있는 재능 쪽보다는 이 정서적 역량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 함께 훈련하면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3가지 제가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 두 번째 남, 세 번째 세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첫째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조율 역량이에요.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건데 무조건 잘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인식해야만 그 가운데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관계 형성 역량이에요. 남들은 친화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더 많은 걸 포함해요. 소통하며 협업까지 갈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세상에 대한 것, 사회적 인식 역량과 책임감이라 해서 사회적 기여 역량이에요. 이게 되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가장 요새 직장에 갈 때나 대학에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이고요. 이미 하버드 대학이나 또 프린스턴 대학이나 스탠포드에 보면 컨트리뷰트라는 단어 보이시죠? 제일 앞부분에 대부분 있어요. 이 학교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요. 근데 사실 원조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교육 이념 아세요?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관념을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데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에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얘기했는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 컨트리뷰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고요. 저는 다양한 교육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건 교육 이념을 다시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기는 작업이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음학교 교육 중점사항 3번째예요. 이렇게 품성을 가졌으면 마지막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고 그런 아이들은 소명을 찾아가게 돼요. 찾은 소명이라고 하지 않고 찾아가는 소명이라고 했던 이유는 세음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다 소명을 찾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소명을 찾아가는 능력을 길러서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의 영성, 주님을 느끼며 사는 것, 그 위에 이거를 조절해낼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 것, 그 위에 지성을 기르는 것, 이거는 공부만이 아니라 내가 전문 분야로 갈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는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학교의 커리큘럼 좋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오고 또 다른 곳에서 연구 논문으로 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지는 이 일상의 영성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쏟아지는 그 축복을 다 받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 방법이 맞는가. 오늘 이 교육과정 뒤에 박람회를 보실 때 12년제의 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프리스쿨까지 하니까 13년제의 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품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학자 중에 한 명이 그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잠재력이라는 책. 그 애덤 그랜트라는 그 사람이 조직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품성을 길러가는 방법으로 얘기했던 그 글귀 중에 제가 처음 인상 깊었던 글귀가 있어요. 이 품성은 학원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같은 가치로 훈련하는 교사와 공동체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이게 나의 진짜 훈련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세영학교는 같은 이 가치관 속에서 12년, 13년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면화돼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철 교육을 해요. 교육을 보실 때 보셔야 되는 관점인데 영성 교육을 하더라도 초등에서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중등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고등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품성 교육을 하더라도 초등 발달 단계와 이 제철에 맞는
학부모님이 우리 학교 교육을 제철 교육이라고 어떤 아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맞다 이 생각을 제가 해서 여기다 붙여봤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초등시기에 가장 많이 길러줘야 되는 게 코람데오예요. 옆에 하늘아버지가 계심을 느끼는 감각에 가장 열려있는 게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손상되지 않은 영혼의 상태인 초등시절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비판하는 중등시절, 이때 비판의 기준을 주는 게 중요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 있게 비판하라고. 그 다음이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생각이 박힌 고등아이들로 삶의 예배자로 커요. 저는 고등아이들과 대화하면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이 길을 함께 살아갔던 아이들이니까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향해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품성교육에서 자기절제 능력, 자기조절 능력을 얘기했는데 바로 자기조절을 할 수 없어요. 초등시기에 해줘야 되는 건 하나님 의존성을 길러주는 게 진짜 주도성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끄심을 반드시 아는 것. 또 하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고 자고 밥 먹고 숙제 먼저 하고 노는 것. 이 습관에 매번 의지를 들여야 된다면 되게 어렵겠죠. 이게 내 성품이 될 정도로다가 가면 나중에 정말 힘있게 해야 되는 의지를 그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초등 때 하고요. 주도성과 극기를 하는 게 중등인데 중등 때에는 전두엽이 허물어져서 자성찰이 안 돼요. 그럼 내버려 둘까요? 이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육체를 극복하면 그게 정신으로 연결이 돼서 7학년에 지리산 종주가 들어가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고등과정에 가서 진로 수업과 소명 수업과 그다음에 몽골 이동 배움 등을 다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의 소명을 찾아가죠. 세 번째, 아까 관계 능력에서 남과의 관계에서 관계는 놀이 속에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날 그냥 형식적으로 짜여진 놀이가 아니라 자유놀이를 얘기해요. 어른의 개입을 최소화한 것. 아이들끼리 놀이의 방법을 만들고 룰을 지키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구나를 배워가는데 오늘날 놀이 문화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 이게 왜죠? 아이들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놀이터가 너무 안전해요. 이런 놀이터는 사실 위험을 겪어내는 힘을 기를 수가 없어요. 뛰어도 뼈도 안 부러지게 푹신하게 만들었고 사실은 뛰면서 조심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의 방어 능력을 길러주는 건데 그리고 뒤는 제가 또 넘어갈게요.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러면 이 책 제가 강추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7월 30일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과 전 유럽에 지금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안 세대, 지금의 세대가 왜 불안한가를 지금 쓴 책인데요. 이 교수님이 참 괜찮은 분이에요. 조너선 하이트는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청년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는지 2.5배가 증가했고 자살률이 167%나 증가한 것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조교와 함께 모으고 분석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 부제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이게 굉장한 세상에 엄청난 거대한 파도와 맞부딪히는 일이라서 대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Z세대가 처한 새로운 성장 방식, 아동기가 대재편돼 있다. 예전에는 놀이문화와 이게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폰을 쥐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Z세대는요 몇 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냐면 저희 큰아들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왜냐하면 걔네들이 사춘기와 아동기를 보내는 그 시기가 아이폰이 출시되는 2010년도에 아이폰은 먼저 됐죠. 근데 더 문제는 아이폰에 장착된 카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를 계속 올리고 과시하면서 여학생들이 특히 비교 문화 속에서 예전에는 내 주변보다 좀 나은 얼굴 같았는데 그게 올라오는 이거는 넘사벽인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거대한 세상 속에 작은 자아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놀이문화 속에서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인 것과 이 모든 걸 배우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있는 부분. 근데 더 무서운 건 부모들이 이거를 더 조장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하는 반면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는 애들을 혼자 내보내면 뭐 어디 경찰서 간다 이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되게 이상한 얘기로 알았는데
이게 그 시대에 과잉 보호가 엄청나게 이제 있었고 세상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이 팽배해지면서 그때 인터넷으로다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잖아요. 지금 딥페이크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서 더 위험한 요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 평가하는데 이건 호러물이라고, 이 책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학자적인 관점으로 잘 쓰여진 책이고요. 저희는 이거에 너무 놀란 건 우린 이미 느끼고 있었고 학자적으로 정리를 못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뭐 하고 있나요, 애들? 더 심각한 건 이게 2016년 사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하죠. 그리고 이거 뭘까요? 빨간 거. 휴대폰 거치대. 전 알아요. 부모님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근데 그게 이 전두엽이 아직 조절 능력이 안 된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 좌핵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 나오면 그게 특징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이걸 다시 자가수용체가 흡수해버린대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우울한 이유는 얘를 또 도파민을 다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쇼핑을 해서 막 했는데 또 우울해지는 건 이 쇼핑이 끝나면 다시 도파민을 정상화시키느라고 다시 자가수용체가 흡수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전두엽에서 나오는 도파민과 달라요. 이따가 학술제 보시겠지만 걔네들이 연구하면서 갈 때 나오는 게 전두엽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자가수용체가 없어서 아무리 나와도 다시 흡수하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몰입의 그 기쁨을 맛본 아이들과 이 디지털에 그냥 노출된 아이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적어도 전두엽이 발달하는 20살이 될 때까지만큼은 막아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한 사진이 있어요. 이제는 애들도. 그래서 적어도 신약이 나와도 실험 기간을 거치는데 우리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내 아이만 스마트폰을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그걸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했고 미국의 많은 주가 이걸 시도하고 많은 학교들이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제안을 5가지예요. 보여드릴게요.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아라. 세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해야 사고요. 16세가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를 금지해라. 우울증의 원인이 여기서 왔기, 비교의식에서 왔기 때문에 리트릭과 좋아요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3번째,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파우치 운동을 하고 있대요. 파우치에 넣는 거. 우리는 이미 바구니에 넣고 있고요. 4번째, 감독하지 않는 자유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놀이를 많이 하게 해주고 안티프레질 경험을 제공해라. 이게 뭐냐, 프레질은 잘 깨지기 쉬우니고 안티프레질은 여러 이런 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때 점점 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우주에 만들려고 실험을 했는데 지구의 환경을 이렇게 다 방어해서 만들어놔서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다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 나무가 자라면서 바람에 이기려고 뿌리를 계속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없이 가니까 나무 자체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다는 거가 나와요. 인간도 같아요. 계속해서 작은 자극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얘네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이미 다 잘라줘 버리는 상황. 그게 이 경험을 계속해서 주라는 것. 그다음 5번째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미디어 상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디지털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까 가상 상황에서는 언제든 손절할 수 있고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관계 능력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갖지 않는데요. 다른 곳을 옮겨 다니면 유목민처럼 공동체를 옮겨 다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대인관계 몰입과 소속감이 높은 공동체를 제공하래요. 야, 이 세움학교가 우리 졸업생들이 그 말 하거든요. 12년 가려면 거의 부부 생활이라고. 저희 애들이 장가들을 일찍 가고 시집을 일찍 가요. 이미 그 부부 생활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세움학교의 교육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4번째,
제가 오늘 힘줘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마을 활동, 어린이 마을 활동 초등에 있고요. 중등에 가면 가치라고 해서 세상을 가치 있게 바꾸려면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배우고, 아일랜드라고 해서 그 가치대로 세상을 바꿔가는 아이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데, 아일랜드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땅이라고. 네, 그래서 애들이 실전편으로 가고 있어서 2학기에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고, 유럽 비전 트립, 제가 아까 독일이랑 폴란드랑 다녀왔던 그게 고등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게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즉 살만한 세상, 제도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치를 나란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회 교과서에 나와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알 텐데, 사회 선생님들도 알 테고, 작은 정치가 나란 일을 하는 거고요. 큰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정치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이걸 일상에서 하고 가야 대단한 정치인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제대로 하고 가야 대단한 민주시민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수능 준비 몰빵하느라고 이걸 기르지 못하니까, 저는 뉴스 보면 이 정치인들이 엘리트가 맞을까? 이 유치한 말싸움이 이들이 민낯을 보여주는데 창피한 걸 알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린이 마을 활동을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영상으로 더 많이 아시게 될 텐데, 저희는 마을이라고 생각해서 초등 아이들이 이곳에 필요에 따라서 창업을 해요. 근데 공공기관도 있고, 또 이곳에 기업도 있고, 또 시민단체 운동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5, 6학년이 원래 사장을 해야 되는데, 쟤네는 7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해봤던 경험으로 얘네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직업을 했었는지 5, 6학년들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이 뭐였고 미션이 뭐였고 핵심 가치가 뭐였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직업을 승계할 사람은 승계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창업하려면 창업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 동생들이에요. 이 진지한 자세 정말 집중해서 듣고요. 그리고 선배들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 안쪽에 있는 애들이 지금 그 7학년인데 7학년이 5, 6학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려움을 같이 의논을 해줘요. 그리고 창업대회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저 앉아있는 사람들은 7학년들이에요.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몇 학년일까요? 3, 4학년이에요. 내년에 사장해야 되는 애들. 유심히 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평가를 한 후에 여기서 창업 지원금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건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새음악교회 어린이 마을을 많이 흉내내서 가져갔지만 이 가치와 절차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소꿉놀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린이 마을의 날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한 학기를 했으면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내가 여기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걸 물어요. 주도적으로 임했나요? 아까 품성에 보면 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고, 어린이 마을에 기여했나요? 세상에 대한 기여를 묻고요. 나만 돈 잘 벌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소통과 배려를 했는지를 물어요. 근데 옆에 글 쓴 거 한번 보세요. 이 양쪽이 다, 제가 고등아이들 자소서를 종종 봐주는데 자소서급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자기를 성찰해서 적어요. 이게 바로 자아 성찰 능력이고 미래 사회에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 제가 여기서 되게 감동적인, 여기 내용이 안 보이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사장 셋이 함께 운영하고 직원이 여럿이 있던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이 3, 4학년들이 장난치고 노느라고 의견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부드럽게 말하던 사장 중에 다혈질인 사장이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아니야? 저기 있나 봐요. 그래서 한 명이 그걸 보고 일을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갈등 상황이 나온 걸 해결하는 게 정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너희들 왜 말을 안 하는 건지를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솔직한 거죠. 무슨 의견을 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긴장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해결 방법이 놀라웠어요. 그러면 둘씩 짝지어서 말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훨씬 긴장도가 낮아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렇게 해결했다는 게 이 글에 있어요. 제가 얘네가 정치를 가야 된다. 저는 정말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정치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지, 이기고 남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생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아일랜드 기획서를 지금 2학기에 작성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건, 국어 선생님이 이걸 바꿔줬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땅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내는 나라를 꿈꾸며, 너무 멋지죠. 저희 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각 영역의 환경, 기후, 방송, 언론 이런 시의성 있는 뉴스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를 중등 아이들이 하고요. 마지막 유럽 비전 트립을 잠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교육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가 외쳐놓고 늘 한 군데에서 가능할까? 이게 저 안에 있었는데, 제가 유럽 비전 트립을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아버지가 세음학교를 세우신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뜨겁게 일어섰어요. 그리고 함께 갔던 11학년이 함께 일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은 베를린과 아우슈비츠가 있던 폴란드와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비텐베르크와 또 체코를 갔었는데, 원래 우리의 취지는 종교개혁의 정신도 살펴보고 또 독일 통일의 역사를 보면서 통일 세대로서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 더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이런 거구나를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겼어요. 사실 이런 여행을 오는 고등학생은 우리나라에서 하나 있대요. 어디게요? 민사고가 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 중에는 CCC 리더 그룹이 온대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독일 통일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날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다들 아시죠?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은 예.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폴란드에 가서 70년에 정말 사과를 했는데, 계획되지 않았던 그 차가운 날에 비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옷이 다 젖는 일이 벌어졌었죠. 당시에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과 전 세계는 독일이 통일하길 원하지 않았대요. 왜죠? 통일되면 또 세계대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무릎 꿇는 이 장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총리들이 이어갔고요. 또 국민들이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던 거에서는 이런 총리들이 있었다는 거. 지금 내년에 갈 10학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이에요.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수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콘라드 아데나워부터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까지. 물론 이들은 공과 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공과 과가 있을 때 과 때문에 공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공을 이어서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부러웠는데, 독일 공영 TV에서 가장 존경하는 독일의 백인 여론조사를 했었대요. 독일은 굉장한 인물들이 많은데 1위가 누구였을까요? 네, 콘라드 아데나워. 2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참 이 나라를 알겠죠. 세 번째는 빌리 브란트였고요. 여기에 출신이 그 독일의 괴테나 아인슈타인보다 정치인이 존경받는 나라. 그리고 이 독일의 이 여러 역사들을 이끌어줬던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도 귀감이 되어주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기독교적인,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있었지만 그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통일을 이뤘던 가장 큰 이유는 한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물었어요. 통일에 대한 전문가인 자유대학 교수님께,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다른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이외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모두 충격이 받은 건 바로 그 대답이었어요. 북한이 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라. 안 오고 싶어 한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곳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어떤 나라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라라는 게 저희들의 가슴에 그냥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점점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베를린 장벽을 붙들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녹음해서 못 가져온 게 제게 한이에요. 각각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비전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고요.
또 거기서 끝내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사당을 갔어요. 거기서 설명을 해준데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놀랬던 건 이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건물부터가 달랐어요. 이 위에 있는 돔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유리예요. 민주주의의 건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상징은 유리래요. 투명성, 정직성. 그래서 이 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밑으로 유리를 통해서 회의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이건 국민이 더 위에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만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충격받았던 건 이거예요. 리모델링을 싹 했는데 여기저기 낙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여쭸더니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소련군이 들어와서 독일을 욕하는 욕을 써놨던 낙서를 그대로 남겼대요. 잊지 말자. 우리는 이런 전범 국가고 경쟁 위주의 사회를 살게 되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 것. 또 하나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베를린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 저 황금 동판이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가다가 걸려지는 건데 유대인 학살을 했던 유대인들의 집 앞에 거기서 자기들이 죽인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여기는 몇 살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몇 살에 살해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게 베를린 안에만 7,000개가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시작이 됐고 하나 만드는데 120유로 정도가 드는데 모두 다 시민들이 기부를 해서 만들었고요. 전 세계에 6만 개가 있다고 해요. 즉 끝까지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멋지죠? 거기 가서 보셨으면 정말 이런 신랑감들이 없고요. 이런 신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이 마음을 갖고 왔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그날을 너무 기대해요. 마지막으로 세음학교의 지성이 여기에 쌓여져야 돼요. 원작을 통한 문해력을 기르는 게 초등에서 집중하는 일이에요. 그 교과서는요,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 원작책 그대로 실지 않고 다 쪼개서 넣기 때문에 그 감동도 사라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세음학교는 원작책으로 수업을 하고요. 문해력은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에요. 글을 읽고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묻고 답하는 게 문해력이에요. 그리고 중등에 가면 프로젝트로 해서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이야기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육을 가슴에 품었고 그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듯이 프로젝트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건 완전한 이해가 없이는 어려운 거라는 거. 그리고 오늘이스 학술제에서 도제 배움으로 연결돼서 각자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연구해서 소논문 프로젝트를 하고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는 오늘 같은 학술제가 이루어져요. 오늘 무대에 있다가 만날 친구들입니다. 잘생기고 예쁘죠? 네. 이번에 46개, 그러니까 10학년, 11학년의 주제가 46개가 있었는데 다 훌륭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밤새고 하자고 할 정도로 이게 배움이 주는 그 몰입도는요, 어마어마해요. 뻗을지라도 얼굴은 웃어요. 바닥에 막 애들이 누워 있어요. 근데 얼굴은 웃어요. 그게 몰입을 경험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좀 고민을 했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뽑을 때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서 주제를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꼭 기회가 되시면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연구 논문도 많고요. 그리고 하트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개혁하고 싶고 내가 궁금하고 긍휼이 머무는 지역이니까 몰입해서 오는 광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촉진자의 도움이 있었는데 교사와 부모가 함께 도와줘서 애들이 도제 배움이 끝나고 감사한 분들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부모, 선생님, 그 다음에 전문가 멘토, 전문가 선생님을 자기들이 다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받아내기도 하고 물어물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변혁하는 힘인 거죠. 그리고 부수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책을 못 읽던 애들이 도제 배움 끝나고 나면 탐구 영역하고 그 언어 영역의 성적이 올라요. 수능 성적이. 그거 경험해 보셨죠? 어려운 책 읽고 나면 나머지 책이 막 읽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주제를 한번 보시면 이 맨 왼쪽 학생은 도시설계 이론과 실습을 한 10학년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다리 마을의 도시설계, 여기 학교가 있는 곳이 한다리 마을인데 여기를 도시설계하는 실습을 했어요. 이 친구가 도시설계와 관련된 교수님의 수업을 청강하러 갔다가 그래서 뭘 느꼈니? 근데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프리젠테이션을 잘 못해서 놀랬다고.
왜냐면 여기서 고등 선배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다가 이 두서 없음을 본 거예요. 얘네들은 주도적으로 찾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는 AI 시대에 지금 그 딥페이크나 이런 문제를 보면서 도덕적 인식과 법의 필요성을 연구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번에 2번째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ESG,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맞는 경영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 이번에는 더 환경 쪽을 팠어요. 근데 이 친구가 환경 마케팅의 두 얼굴, 환경 경영과 그린워싱에 대한 연구인데 그린워싱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게 돈 세탁 이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듯이 워싱을 한 거예요. 기업이 진짜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아내고 거기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서까지 쓰는,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오고요. 마지막 친구 기억해 주세요. 김환휴고요. 저 남자친구예요. 대통령을 꿈꿉니다. 뽑아주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너무 괜찮은 친구고요. 그 독일에 갔다 오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저는 그 말 그렇게 허투루 듣지 않았고요.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46개의 주제가 있었고 정말 시의성 있는 이런 애들이 전기차 사건 나니까 리튬 배터리 연구하고 지구온난화 연구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주제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쭙니다. 교육을 보는 관점 기억하시죠? 더 멀리 내 아이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생각하는 교육인가? 그리고 앞으로 직장생활 잘할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인가? 근데 이 1, 2, 3번을 다 보신 후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나는 그 목적과 방법에 동의하는가를 오늘 꼭 물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학부모로 두 아이를 졸업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했던 게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씻어내는 거였어요.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싫어서 오신 거가 저는 믿어져요. 교육의 가치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어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는요, 연기처럼 스며든대요. 무슨 말이냐면 고깃집 가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데도 고깃집 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온몸에 고기 냄새가 그 숯향이 배어서 나오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그러면 나는 그걸 안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나의 몸 어딘가에 그 고기 냄새가, 세상의 가치가 배어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옷은 매일매일 입어야만 된다라는 거, 언제든 스며들어 온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게 중국 속담이에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신인류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떠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노사피엔스, 손에 핸드폰을 들고 태어난 신인류가 아니라요, 말씀을 손에 들고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은, 정말 이걸 변혁할 신인류가 여기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그 나무를 이 자리에서 함께 심을 분들이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서 함께 교육을 알아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